한국 남자들 어차피 한 주먹거리도 안 돼. 한국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른 관종 유튜버가 불주먹 남성이라 불리는 어떤 남성에 의해 흠씬 두들겨 맞고는 몰래 한국을 빠져나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죗값은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며 현재 그 남성의 귀국을 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장 빠른 소식을 번역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국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아델라입니다. 4년 전 한국에 와서 처음엔 기업 관련 법무일을 주로 맡았어요.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국제 법무 업무가 많아졌기 때문이죠. 그동안 맡았던 사건들은 대부분 기업 간의 분쟁이나 계약 관련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메일함을 열었을 때 한 통의 메일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한국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했다는 미국인의 메일이었습니다. 첨부된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죠. 얼굴 전체가 멍들어 있었고 입술은 터져 있었으며 눈 주변도 시퍼렇게 부어올라 있었어요. 한국에서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런 종류의 사건은 처음이었습니다. 보통 한국인들은 외국인에게 먼저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기 때문이죠. 오히려 제가 경험한 바로는 한국인들이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친절할 정도였어요. 길을 묻는 외국인이 있으면 자신의 일을 제쳐두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모습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메일 속 내용은 이랬어요. 서울의 어느 골목길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달려들어 폭행했다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이 말리려 했지만 소용이 없었고 한참 맞고 친구들이 오고 나서야 겨우 멈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한국에서 4년간 살면서 느낀 점은 한국인들이 매우 온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에 대해서는 더욱 그랬죠. 물론 술에 취해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렇게까지 심각한 폭행을 가하는 건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의뢰인과의 미팅 날짜를 정하면서도 계속 의문이 들었습니다. 평소 한국인들의 성향과는 매우 다른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게다가 폭행 사건의 경우 대부분 시비가 붙는 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갑자기 달려들었다는 점도 석연치 않았어요. 한국의 형법을 찾아보며 이 사건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보통 폭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한데 의뢰인의 메일만으로는 정확한 상황 파악이 어려웠죠. CCTV나 목격자 진술도 확인해봐야 했고 경찰 조사 내용도 살펴봐야 했어요. 오늘 의뢰인과 미팅 후 사건 기록을 요청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긴장되더라고요. 국제 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었고 한국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제가 외국인 변호사로서 이런 민감한 사건을 맡게 되어 부담이 컸어요. 무엇보다 마음에 걸리는 점 한 가지는 따로 있었습니다. 현장 상황이 너무 일방적으로 서술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보통 이런 사건은 양측의 이야기가 매우 다르기 마련인데 의뢰인의 진술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파악하기 어려웠죠. 혹시나 쌍방 폭행일까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렇게 의심스러운 마음을 안고 강남의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하자마자 의뢰인을 한눈에 찾을 수 있었어요. 창가 자리에서 한 남성이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불안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고 있었거든요. 조심스럽게 다가가 보니 얼굴이 잔뜩 부어올라 있는 흑인 남성이었어요. 눈과 주변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입술 한쪽이 터져 있어 메일로 받았던 사진 그대로였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남자는 흠칫 놀라며 경계하는 눈빛을 보냈어요. 자리에 앉자마자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카페 안에는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는 손님들이 있었지만 그는 마치 누군가가 쫓아올 것처럼 불안한 모습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을 조니 소말리라고 소개했습니다. 조니는 미국인 변호사를 찾던 중 제가 국제법을 전공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연락했다고 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들어가 있었고 긴장한 듯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계속 두드렸습니다. 카페 문이 열릴 때마다 그는 움찔거렸고 들어오는 손님을 힐끗거리며 확인하는 모습이 역력했어요. 한국인들은 변호사도 못 믿겠다며 한국인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말투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묻어났어요. 저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하며 천천히 사건의 전말을 물어보았습니다. 조니는 자신이 유명 여행 유튜버라고 했어요.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 콘텐츠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길거리 음식과 관광지를 소개하는 브이로그를 찍으러 왔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영상을 찍던 중에
갑자기 한국인 남성이 달려들어 주먹을 날렸다고 했어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얼굴이 부어올라 말하기도 힘들어 보였고 이야기를 하는 중에도 얼굴을 찌푸리며 고통스러워했어요. 조니는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이 있다며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 속에는 누군가에게 맞고 있는 조니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영상은 폭행 장면만 10초 정도 짧게 담겨 있었고 왜 싸움이 일어났는지 그 전후 상황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많이 아팠겠다며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조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했습니다. 멍이 든 얼굴을 가리키며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의 눈빛에서는 뭔가 불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심각한 폭행 사건이라면 당연히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데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자 조니의 태도가 급격히 달라졌어요. 갑자기 초조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경찰은 절대로 안 된다며 극구 반대하면서도 가해자를 꼭 고소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우선 가해자의 신원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CCTV나 주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는 것도 경찰을 통해야만 가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조니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절대로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달라며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찾아내 고소하고 싶다고 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긴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일단은 알겠다고 대답하며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대신 기본적인 정보는 필요했기에 한국 입국 시기를 물어보았죠. 조니는 얼마 전에 일본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다고 했습니다. 일본 여행 얘기를 꺼내자 조니의 표정이 한결 밝아졌어요.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하고 매너가 좋았는지 한참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자신을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일이 전혀 없었다며 한국인들의 태도와는 너무 다르다고 했어요. 그치만 저는 오히려 반대였기 때문에 의아했죠. 일본에서는 종종 불친절한 응대를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오히려 친절하게 대해주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사람마다 경험이 다른가 보다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자 조니는 한국인들은 인성이 엉망이라며 구체적인 일화를 들려주었어요. 일본의 한 식당에서 실수로 국물을 쏟았는데 직원들이 아무 말 없이 웃으면서 깨끗이 치워주었다고 합니다. 괜찮다며 오히려 자신을 걱정해 주었다고 하더군요. 반면 한국의 식당에서는 국물이 조금 튀었다는 이유로 심한 욕설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직원들이 큰 소리로 화를 내며 위협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말하면서 조니의 눈에는 다시 분노가 어렸어요. 그런데 저는 한국에서 4년 넘게 살면서 그런 일을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했을 때 괜찮다며 다독여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외국인에게는 더욱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 같은데 조니의 경험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게다가 조니가 말하는 상황들이 조금 이상했어요. 한국 식당의 대부분은 국물을 조금 흘리는 정도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국인 손님이 한국 음식 먹는 것을 반가워하는 분위기가 대부분이었죠. 하지만 조니의 이야기는 매우 생생했고 정말 그런 일을 겪은 걸까 싶을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게다가 그의 눈빛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다고 느꼈지만 지금은 그를 다독여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그런 안 좋은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 진심으로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하면서 조니가 운이 나빴던 것 같다며 옅은 미소를 보냈죠. 그렇게 조니와 미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로 돌아와 같은 공간을 쓰는 친구 변호사 아스트리드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상한 점이 많다며 의구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경찰 신고를 극구거리는 부분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상적인 체류자라면 이렇게까지 경찰을 피할 이유가 없다면서 불법 체류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저도 아스트리드의 말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폭행 피해자가 경찰 신고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죠.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어 보였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저는 아스트리드가 맡고 있는 태국 불법 체류자 사건에 대해 물었어요. 최근 한국의 소상공인들이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 큰 피해를 입고 있다는 뉴스가 자주 보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리드는 한숨을 크게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식당이나 작은 공장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이 불법 체류자들 때문에 너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어요. 일을 하다가 갑자기 잠적해버리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하다고 했어요. 불법 체류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며 어떤 사장님이 돈이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받아낼 수 있는지 서로 공유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최근 법무부의 태도가 많이 달라졌다고 하더군요. 예전에는 불법 체류 문제에 대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제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불법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아스트리드도 걱정이 많았어요. 법적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돈을 본국으로 송금한 상태라 실제로 보상받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열심히 일하시는 한국 사장님들이 이런 피해를 보는 게 너무 안타깝다고 했어요. 특히 코로나19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이런 피해까지 더해져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체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한국의 선한 사장님들을 악용하는 것이 너무 화가 난다며 최대한 많은 사장님들을 도와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요즘은 휴일도 반납하고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니의 사건과 묘하게 비슷한 부분들이 보였어요. 경찰을 피하려는 태도와 불완전한 증거 그리고 일본과 한국을 극단적으로 비교하는 발언들이 수상해 보였습니다. 마치 의도적으로 한국의 이미지를 깎아내리려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아스트리드는 사건을 맡기 전에 반드시 의뢰인의 신분을 확실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불법 체류자라면 우리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의뢰인한테 정보를 솔직히 말해달라고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고 조언해 주었어요. 경찰 협조를 거부하는 의뢰인은 처음이라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피해자라고 하면서도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는 모순된 요구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조니의 일이 마음에 걸려 밤새 고민했지만 뚜렷한 해결책을 찾지 못한 채 다음 날 아침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아스트리드가 급하게 저를 불렀어요. 노트북 화면을 가리키며 어제 제가 얘기했던 그 의뢰인 같다고 했습니다. 화면을 보자마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분명 어제 만났던 존이었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아침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이 기사를 발견했다고 했어요. 최근 한국에 입국한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가 서울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니는 홍대의 화장품 가게에서 손님들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촬영을 했다고 해요. 심지어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그들의 반응을 찍기도 했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편의점에서 벌인 행패였어요. 실내에서 술을 마시다가 직원의 제지를 받자 고의로 라면 국물을 테이블에 쏟아붓고 면발을 바닥과 벽에 던지는 난동을 부렸다고 하더군요. 아스트리드는 조니의 다른 문제적 행동들도 알려주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상의를 벗어 춤을 추는가 하면 지하철에서는 고의로 음란물 소리를 틀어 승객들의 반응을 촬영했다고 해요. 심지어 버스에서는 북한 음악을 크게 틀어 결국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 모든 행동들을 촬영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고 하더군요. 그의 목적은 한국인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고 그것을 촬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어제 있었던 일들이 하나둘씩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왜 경찰 신고를 극구 말렸는지, 왜 한국인들이 불친절하다고 주장했는지, 또 왜 일본과 비교하며 한국을 깎아내렸는지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스트리드는 이래서 경찰 협조를 거부했던 거라며 자신이 벌인 일들 때문에 이미 경찰의 수사선상에 올라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조니는 자신의 행동이 문제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한국인들을 자극해 반응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를 변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게 아스트리드의 의견이었어요. 오히려 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한국인들을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고 조니를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조니를 만나기 전에 그의 유튜브 채널을 철저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그의 행적을 파악하려 했지만 영상을 볼수록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벌인 행태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도쿄 지하철에서 음란물 소리를 틀어 결국 건조물 침입 혐의로 체포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죠. 작년 5월 G7 정상회의가 열리던 시기에 조니는 일본에 방문해 망언을 했더라고요. 지하철에서 원자폭탄을 투하할 것이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면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위치에 대해 사람들에게 집요하게 물어보기까지 했어요. 승객들이 반응이 없을 때는 카메라를 가까이 대고 부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려 혈안이 되었더라고요. 그때 어떤 미국인이 나서 그 상황을 저지했는데도 아랑곳않고 기괴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이미 미국의 커뮤니티에서는 꽤 유명한 인물이더라고요. 다들 조니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미국인이라는 게 수치스럽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조니는 소말리아계 미국인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는 아시아 국가들을 돌아다니며 의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그 반응을 촬영해 조회수를 올리는 전략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의 영상들을 자세히 살펴보니 한 가지 특이한 패턴이 보였어요. 일본에서는 시민들이 그의 도발에 침착하게 대응하자 오히려 더 자극적인 행동을 했고 결국 체포되기까지 했습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시민들이 그의 도발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자 이를 이용해 한국인들이 불친절하다는 내러티브를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편의점, 난동이나 화장품 가게에서의 무단 촬영도 모두 의도적으로 한국인들의 분노를 유발하기 위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더구나 그는 자신의 행동으로 문제가 생기면 인종차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인 척하는 전략을 써왔다고 해요. 이제 저에게 왜 폭행을 당했다며 찾아왔는지, 또 왜 경찰 신고는 극구 말리면서 고소는 하고 싶어 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해보니 그제서야 왜 조니가 일본인은 친절하고 한국인은 불친절하다고 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저는 조니에게 만나서 얘기해야겠다고 얘기하고는 사무실로 그를 불렀어요. 그는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주변을 경계하는 모습으로 사무실로 들어왔죠. 멍이 든 얼굴을 가리려는 듯 마스크는 평소보다 더 높이 올려 쓰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단 모르는 척 대화를 시작했어요. 책상 위에는 그의 사건 관련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저는 최대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려 노력했습니다.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을 시작했어요. 가해자를 찾기 위해서는 경찰에 신고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CCTV 확보나 목격자 진술 확보를 위해서라도 경찰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죠. 그러자 조니는 의자에서 몸을 움찔하며 강하게 반대했어요. 영상에서 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초조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재차 물었고 손가락으로 책상을 계속 두드리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어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혹시 숨기고 있는 게 있는지 물었습니다.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에서는 솔직한 것이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어요. 만약 숨기는 게 있다면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니는 끝까지 발뺌했어요.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일 뿐이라며 숨길 것이 전혀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고 말끝마다 떨림이 느껴졌어요. 결국 더 이상의 거짓말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휴대폰으로 그의 기사를 보여주며 본인이 맞는지 물었어요. 순간 조니의 얼굴이 굳어졌고 사무실에는 무거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잠시 후 조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태도를 바꾸었어요. 자신이 원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작은 유튜버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월 수입이 $100도 안 되는 무명 유튜버였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우연히 일본에서 자극적인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했어요. 구독자도 급증했고 한 달 수입이 수천 달러를 넘어섰다고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특히 아시아인들을 자극하는 영상이 인기가 많았다고 했어요. 일본에서 비슷한 일을 저질렀을 때도 벌금형으로 끝났다면서 한국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조니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려 애썼지만 그의 말투에는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의 콘텐츠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 수익이 얼마나 되는지 자랑하듯 늘어놓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제게 같은 미국인으로서 의리를 지켜달라고 요구한 것이었어요. 미국인끼리는 서로 도와야 하지 않느냐며 자신을 도와주면 유튜브 수익의 상당 부분을 나눠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돈 얘기가 나오자
그의 태도는 더욱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다른 변호사들에 비해 돈을 많이 주겠다며 무조건 자기 편에서 사건을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의 말을 들으면서 이제야 모든 게 이해가 됐습니다. 왜 그토록 경찰 신고를 거부했는지, 왜 변호사를 찾아왔으면서도 정확한 정보를 주지 않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경찰에 체포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퇴근 시간이 가까워져 왔고 저는 일단 오늘은 여기서 그만하자며 조니와 함께 사무실 밖으로 향했어요. 조니는 사무실에서 나오자마자 휴대폰을 꺼내 촬영을 시작하더라고요. 자신의 얼굴을 정면으로 찍는 셀카 모드로 또다시 한국인들의 반응을 유도하려는 듯 시끄럽게 떠들며 걷고 있었어요. 한심한 마음에 그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검은 옷차림의 한 남성이 조니의 뒤에서 그의 다리를 세게 걷어찼습니다. 예상치 못한 공격에 조니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고 들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소리를 냈어요. 처음엔 경찰인가 싶어 깜짝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준이라는 사람이었고 180cm가 넘어 보이는 큰 키에 운동을 꾸준히 한 듯한 단단한 체격이었습니다. 정준 씨의 눈빛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고 그의 주먹은 굳게 쥐어져 있었어요. 정준 씨는 조니를 노려보며 소녀상을 모욕한 일을 언급했고 당장 소녀상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분노가 묻어났어요. 조니는 겁에 질린 표정으로 뒷걸음질 치고 있었어요. 평소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정준 씨의 압도적인 체격과 위압감에 완전히 기가 죽은 모습이었어요. 변호사로서 이런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정준 씨를 말리려 앞으로 나섰어요. 아무리 조니가 잘못했다고 해도 폭력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준 씨는 제게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조니를 대할 때의 무서운 표정은 순식간에 사라졌고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고등학교 선생님이었더라고요. 정준 씨는 소녀상을 모욕하는 행위를 그냥 넘길 수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과했다는 것은 인정한다며 이성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정준 씨와 잠시 대화를 나누던 사이 조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말하고는 그대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가 골목길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황당해서 어쩔 줄을 몰랐고 일단 정준 씨와 이야기를 좀 더 나누고 싶다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소녀상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어떤 거냐고 물었고 정준 씨는 소녀상의 의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어요. 일제강점기 시절 수많은 어린 소녀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고 했습니다. 평균 나이가 16세였던 이 소녀들은 전쟁터로 강제 동원되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해요. 특히 정준 씨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과 비슷한 나이대의 소녀들이 그런 끔찍한 일을 당했다는 사실에 늘 마음이 아프다고 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많은 피해자들이 트라우마로 고통받았고 일본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군요. 소녀상은 이런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고 했어요. 두 손을 꼭 쥐고 있는 소녀의 모습은 당시 피해자들의 한과 결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정준 씨의 설명을 들으며 소녀상을 조롱했던 조니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깊이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한 민족의 깊은 상처를 건드린 것이었고 역사적 아픔을 희화화한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행동을 단순히 조회수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불편하게 다가왔어요. 정준 씨가 화를 참지 못하고 그를 찾던 것도 이해가 갔습니다. 정준 씨는 교사로서 학생들에게 늘 역사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다고 했어요. 우리가 과거를 잊어버린다면 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조니의 변호를 계속 맡는 것이 올바른 일인지 깊은 고민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폭행 사건이 아니었고 한 민족의 역사적 아픔을 조롱한 사람을 돕는 일이 과연 옳은지 의문이 들었어요. 오히려 정준 씨의 진정성 있는 설명을 들으면서 이런 사람을 변호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결국 조니의 변호를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변호를 계속 맡는다는 것 자체가 부끄럽고 쪽팔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준 씨의 이어지는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평소 유튜브나 SNS를 즐겨보지 않는 정준 씨는
조니 같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이런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요. 오히려 학생들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 학생들이 분노에 찬 표정으로 휴대폰을 보여주었다고 해요. 처음엔 단순한 인터넷 방송인의 장난인 줄 알았는데 영상을 보고 있자니 점점 화가 치밀어 올랐다고 했습니다. 특히 실시간 방송으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조롱하는 모습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해요. 시청자들이 댓글로 화를 내면 낼수록 조니는 더욱 자극적인 행동을 보였고 그때마다 조회수와 후원금이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정준 씨는 이런 상황이 오히려 조니에게 좋은 일만 되는 것 같아 더욱 걱정됐다고 해요. 한국인들의 분노가 오히려 그의 수익으로 이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던 겁니다. 고민 끝에 정준 씨는 이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우선 학생들과 함께 이러한 행태가 왜 문제가 되는지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단순히 화를 내는 것보다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방법이 유튜브 측에 신고를 하는 것이었어요. 혐오 발언과 차별적 콘텐츠를 이유로 영상 업로드 자체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법적 대응도 중요하지만 일단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생각했다고 해요. 학생들과 함께 조니의 모든 영상을 찾아보면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역사 왜곡과 인종차별 그리고 혐오 발언 등 신고 사유가 될 만한 내용들을 꼼꼼히 기록했다고 했어요. 더불어 댓글로 조니를 부추기는 사람들에 대한 신고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악성 댓글러들의 존재가 이런 콘텐츠가 계속 만들어지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결국 학생들과 함께 조니의 유튜브 영상을 모두 찾아 신고하고 댓글을 달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고를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자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유튜브의 대응은 굉장히 더뎠다고 합니다. 유해 콘텐츠 처리에 대한 유튜브의 가이드라인은 엄격해 보였지만 실제 적용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다고 해요. 며칠이 지나도 영상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조회수는 계속해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시간이 갈수록 조니의 행동이 점점 더 도를 넘어섰다는 거였어요. 신고가 제대로 처리되지 않자 더욱 대담해진 듯했고 콘텐츠는 점점 더 자극적으로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정준 씨는 여기 근처 카페에서 시험지를 채점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우연히 학생들이 공유한 조니의 실시간 방송을 보게 되었고 방송 배경이 바로 이 근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고 해요. 수많은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고 시민들의 일상을 방해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절대 폭력적인 방법을 쓰고 싶지 않았다고 했어요. 교육자로서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니를 마주한 순간 이성적인 대화로는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직감했다고 했어요. 특히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의 평화로운 일상을 방해하고 상대방의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불편을 주는 모습을 보며 화가 치밀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내가 아니면 도저히 고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고 화면을 확인해 보니 조니였어요. 조니의 문자는 다급하고 절박해 보였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영상이 모두 내려갔다며 유튜브 측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채널을 차단했다고 했습니다. 평소에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특히 수익이 많이 나는 채널이라 당장 복구가 필요하다며 애원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은 얼마든지 지불하겠다며 돈은 달라는 대로 줄 테니 유튜브 측에 즉시 연락해달라고 했어요. 일단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답장을 보내고 정준 씨에게 조니의 유튜브가 차단된 사실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정준 씨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정준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자신의 제자들 중에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학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의 신분은 밝힐 수 없지만 IT 보안 분야에서 특별한 능력을 가진 아이라고 했어요. 유튜브 신고만으로는 효과가 없자 그 학생이 직접 나서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연구하더니 결국 조니의 계정을 해킹하는데 성공했다고 하더군요. 불법적인 방법이긴 했지만 더 큰 정의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였어요. 정준 씨는 조니가 한국을 쉽게 빠져나가지 못할 거라고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영상에 드러나지 않은 불법 행위까지 모두 증거를 수집해 놓았고 이미 관련 기관에 고소장을 접수해둔 상태라고 했어요. 음란물 재생, 공공장소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 응당한 죗값을 치르고 나서야 출국이 가능할 거라는 말에는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걱정되는 마음에 혹시 조니가 오늘 있었던 일로 역으로 고소를 하면 어떻게 대처하실 예정인지 물었습니다. 폭행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어요. 그러자 정준 씨는 오히려 시원스럽게 웃으며 그런 건 전혀 대수롭지 않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모욕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똑똑히 보여줬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는 떳떳하게 법적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어요. 정준 씨의 당당한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조니의 변호를 맡지 않겠다는 결심을 전했고 제 명함을 정준 씨에게 건넸어요. 혹시라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하라고 돕겠다고 얘기하고는 헤어졌죠. 한국 사람들은 쉽게 화를 내지 않지만 한번 화를 내면 제대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한국 남자들은 대부분 군대를 다 다녀왔기 때문에 실전에 바로 투입이 가능한 인재들이잖아요. 조니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볼 예정입니다. 조니의 사건에 대해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재밌고 감동적인 사연을 더 발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감동 필름이었습니다.